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M7 빅테크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담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은 일제히 다시 한번 하락세가 연결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나 이슈들 전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전날에 안도 랠리를 펼쳤지만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이 5,200선에서 마감되면서 3.4% 하락률 보였고요. 나스닥은 M7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 넘게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도 2.5% 하락하면서 4만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테슬라가 오늘 7% 넘게 빠지고 메타도 6%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전날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줬는데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125%가 아니라 145%다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월에 중국의 이 마약 원료가 되는 펜타닐 원료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10% 플러스 10%, 즉 총 20%의 관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 펜타닐 관세 비율이 추가되면서 총 145%의 초고율 관세를 중국에 매기게 된 것이라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직접 확인을 해줬고요. 아무래도 관세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예가 되긴 했지만 한 달 반가량 유예가 됐죠. 그러나 전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145%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고 어제 나왔던 90일간의 유예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 90일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연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했고요.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면서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our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ve ripped us off beyond anybody, nobody. How people stood for it, sitting in my position, is not even believable. And we're talking about many presidents, not just a couple. But they did, and all we're doing is putting it back in shape. We're resetting the table. And I'm sure that we'll be able to get along very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Want to see at the end of the 90 days, will you put those higher tariffs in place or will you extend the pause? I mean, if we can't make the deal that we want to make or we have to make or that's, good for both parties, it's got to be good for both parties. And then we go back to where we were. Go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도 또 시진핑과 대화를 원한다는 걸 암시하면서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응에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이 다시 나온 모습이었고 낙폭도 컸는데요.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난 자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를 매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합격점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주요 경제 지표로 물가 지표 그리고 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CPI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깜짝 개선세를 보였는데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월 수치는 2.8%니까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고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2.5%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아직까지 3월 지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주요한 상호 관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이 최근에는 무역 분쟁과 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가 안정화된 흐름에는 전혀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고용 수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으로 예상치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또 자산 시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달러화 가치는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달러 인덱스 세계 주요 6개국의 기축통화 가치를 합산해서 이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보통은 103 수준에서 지표가 기록되는데 이날 10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관세 정책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높은 고율 관세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 흔들리는 양상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의 매도세가 촉발이 되면서 유로화는 높아졌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또 어제 이 시간에 봤었던 중요한 자산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다음으로 또 유럽 시장에서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에는 또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변동성 흐름도 확인해보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다시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이 커진 걸로 나타났고요. 4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M7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상승한 상승폭의 일부를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었는데 테슬라가 7%, 메타가 6%, 아마존도 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4%로 19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도 일제히 하락 나왔고 엔비디아 특히 6%, 브로드컴이 7%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스 지수도 두 자릿수 가까운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섹터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래도 파란불을 켜줬던 유일한 섹터가 바로 컨슈머 디펜시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 구성된 필수 소비재 단이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종목 일부 초록불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M7 빅테크 가운데서는 모두 하락이 나온 가운데 테슬라 계속해서 월가에서 좋지 않은 의견 나옵니다. UBS에서도 미주호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만 테슬라 중국 판매는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판매량이 치솟았는데 특히 신형 모델 Y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6%가량의 하락 나왔고요. 여전히 월가에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요가 강한 주식이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에는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애플과 더불어서 관세 전쟁, 무역 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월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CEO가 또 이런 확인을 해줬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아마존에 입점한 제3 판매자들이 관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지난달 사재기 현상을 보였다고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도 아마존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했던 물품들을 취소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카맥스 먼저 볼게요. 중고차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EPS가 58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 월가의 예상치인 60센트가량을 밑도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향후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자동차에 대한 업종별 관세는 철회되거나 유예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어닝콜에서 카맥스 측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카맥스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대규모, 대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점도 확인시켜줬죠. 이어서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스는 이사회 임원인 제러드가 사임하면서 12% 급락했는데요. 이 제러드 이사는 사임을 하면서 동시에 사내 메일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GM 보겠습니다. 오늘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도 12% 폭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어제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GM 그리고 포드에 대해서 월가에서 줄줄이 하향 의견 나오고 있는데 UBS 측에서는 GM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포드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가 아니라 투자 등급 하향 조정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자동차주들 일제히 관세 타격을 받으면서 줄 하락하는 반응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퀀텀스케이프 보겠습니다. 급락 나왔는데요. UBS 증권에서 기존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UBS는 생산망의 차질 그리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8%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기술 기업 종목 가운데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 특히 CNBC 측에서 기술적인 저점 매수 구간에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기간, 어닝 시즌에 특히 초기에 좀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덜 받는다. 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 OTT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프리 보시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카프리는 결국 베르사체를 프라다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프리가 베르사체를 최초 매수해온 금액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억 달러에 매각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고요. 10% 급락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머스트노우 5 시간으로 계속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보여줬던 깜짝 폭등 랠리 때문에 피곤해서였을지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낙폭을 보였는데요. 일단 다행히도 인플레이션 수치는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3월 미국의 CPI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전월 대비의 상승폭이 그 전보다 확실히 긍정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으로는 지난 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을 보였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예상 밖의 둔화세를 나타냈는데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서 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 아래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였죠.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둔화의 발목을 잡았었던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는 4% 올라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주거비 상승률 같은 경우도 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나타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관세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함께 확인을 해봤었던 연준의 의사록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올해 높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의 데이터 나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의 낙폭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관세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나왔었던 관세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에서 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125%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근데 간밤 백악관 측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25%가 아니라 145%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관세 부과 34%에 추가적으로 50%를 더하고 그 다음에 125%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요. 다만 CNBC 보도에서 재차 확인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기존에 중국에 매겼었던 20%의 관세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는 145%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간밤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문서 행정명령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경제 또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왔던 75곳 이상의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10%의 통일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재차 확인이 됐고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종전에 밝힌 추가 관세를 더 높이는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과 협상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15개 국가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국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 협상이 조만간 나올 수 있게 될지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다시 한번 번복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건설적인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관세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할 때 미국의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공화당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예산안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감을 드러냈죠.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법 중 하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글을 적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및 규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선 계속해서 시장이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시선이 감세 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감세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분위기 저희와 함께 매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일단 90일 동안 유예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월가의 입장이고요.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CPI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이 도이체방크 리서치팀은 보고서를 통해서 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시장이 일부 안도하긴 했지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이전에 10% 추가 관세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수십 년 내 최대 폭의 인상인데다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거래를 수용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같은 날 모닝스타의 한 이코노미스트도 상당히 시장이 어제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오히려 향후 관세 정책이 더 확실히 돌아서지 않으면 이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인 스티브 미란 위원장 같은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를 옹호하면서 미국이 유리한 무역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수십 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미국 경제와 노동자에게 매우 유익한 협상의 기회를 만든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가와 백악관 안에서의 입장 차이 가면 갈수록 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느 쪽에 더 투심을 집중시켜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가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깜짝 반등을 보이면서 반가우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 공개됐던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러면서도 간밤 월가에서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일단 지난 3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78,828대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74,000대 정도가 중국 안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는 18%의 증가였고요. 전월 대비로는 무려 180% 가까이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이 모델 Y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성과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5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전월 대비는 무려 510%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강력한 것을 보여줬고요. 이로써 테슬라는 중국 안에서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이 7.4%,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1.4%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투자은행 3곳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동시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들 중 2곳은 무려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기존 225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낮췄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도 30%가량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일단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의 수익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로 1분기 이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인한 부담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부여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종전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수정했는데요. 일단 자동차에 대한 수요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약화가 테슬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곳 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곳은 미즈호 증권이었습니다. 430달러에서 375달러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종가 기준으로는 3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경쟁사들의 생산량 증가라던가 유럽이나 중국에서 테슬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테슬라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여전히 긍정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도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7%대 주가 하락을 다시 한번 보이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지 다음 주의 시장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8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이 나왔다가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78,000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의 자산의 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투심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어젯밤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하향 안정세가 나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3저 정책, 그러니까 저유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가운데 유가와 물가가 잡힌 걸까요?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만 남아있는 상황일까요? 오늘 사인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내 강력한 경제를 수호할 거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저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것, 낮은 원유 가격,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3저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인컴이라 하더라도 지갑이 두둑해져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유가가 낮게 유지되면 에너지 지출 가격도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체 경제의 60에서 70%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를 다시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일자리 성장의 이유도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낮아지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지출과 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도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환율이 유리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미국 내수 관점에서 보면 주택 시장 그리고 주택의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읽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낮게 유지되고 또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이는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의 거주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낮아짐으로 주택을 보유하려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저물가 달성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시장에서 발표된 3월 CPI 2.4%로 이전 달 수치인 2.8%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6%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지표를 제외한 코어 CPI죠. 대체로 헤드라인 CPI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 안정세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거죠. 2.8%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달 가격인 3.1%도 하회, 월가 예상치인 2.8%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문가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CPI만 봤다면 오늘 증시에 참 좋은 날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3월 CPI까지는 아직까지 관세 영향으로 인한 물가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그리고 산업용 업종별 관세 같은 경우에도 4월 초부터 대체로 집계가 됐습니다. 3월 CPI는 이 전까지만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고율 관세를 매긴 중국산 제품의 관세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또 무디스에서는 디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즉, 운송 비용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식료품도 함께 꺾이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인데 반대로 식료품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된다고 꼬집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월가의 기관인 뱅크레이트에서도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요. 특히 대체적으로 CPI 지표가 좋긴 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마찬가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수치는 모두 우리가 백미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나온 과거의 수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CPI 3월 지표까지는 2월에 더해서 계속 안정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4월에 이 관세 수치가 함께 집계되는 CPI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이전까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물가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오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어떨까요? 3저 정책 가운데 저유가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펼치고 있었던 친환경 정책을 접고 거꾸로 유턴을 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캐내는, 채굴해내는 쪽으로 다시 정책 방향을 아예 돌려버린 거죠. 이 때문에 전기차 주식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저유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의 에너지를 많이 시출을 하고 여기에 따라 저렴한 휘발유를 미국 소비자들이 펑펑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 수치로 변환을 하면 리터당 약 750원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거의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까지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유가도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최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WTI 가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 선을 배럴당 살짝 웃돌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3%나 떨어진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WTI가 배럴당 $60를 하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죠. 그러나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생산을 막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지난 대통령 당선 그리고 대선 출마 때에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놨던 것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슬로건이었죠. 에너지 관련한 정책 슬로건이었는데요. 최초 2008년에 미국 대선 때 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내놨던 보수 진영의 슬로건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다시 한번 벤치마킹한 건데 특히 LNG 수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죠. 미국의 LNG를 캐내서 채굴을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일단 하락할 수 있고 또 미국은 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국제사회에서 무역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셈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50에서 $60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셰일가스 업체인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전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달러대까지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50달러의 배럴당 유가로 돈을 버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고요. 그는 50달러까지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시추 과정을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거나 둔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인 시추 기업들의 손익 분기점이 배당을 포함해서 60달러에서 55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손익 분기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시추 시설이 생산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급이 둔화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엠베러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50달러까지 떨어지면 시추기 가동이 둔화될 것이라고요. 같은 결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은 연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수개월째 멈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2달 이내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오는 FOMC 회의 6월 회의에서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페드워치의 의견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요. 6월 회의에서 금리가 4%에서 4.25%까지 0.25%포인트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63%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나 인하할 거다라는 의견도 22.8%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6월을 시작으로 7월에도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있을 것이고 이어서는 9월, 마지막 달인 12월까지 연내 총 4차례의 인하가 예상이 된다는 게 페드워치의 지배적인 의견이죠. 자, 이렇게 연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린서플 자산운용 월가 기업에서는 오늘 발간된 CPI 지표에 대해서 물론 향후 수개월 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줬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상황이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위주로 한 공급망에 전 세계적인 재편이나 전환이 없다면 계속해서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의미 있게 압박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다시 제한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또 BBH에서도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류할 것이다. 어떠한 조치도 보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금리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이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자, 이렇게 트럼프의 3저 달성, 이 3저 달성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요. 그러나 건전하게 들여다봤을 때 지속 가능한 달성인지에는 의문 부호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불안 때문이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관세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은 데다가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안 요소가 많은 3저 달성. 이 가운데 연준의 고민은 계속해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콕 집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닥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FOMC 회의는 오는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그날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비수가 나라가 꽂히는 말말말 퍼레이드, 주가 폭등, 작전 세력 트럼프 아이돌, 코리아 땡큐 행정서명 vs 머리 빨리 감고 싶어 행정서명. 나왔다. 짜잔. 우리 사랑스러운 하드데이터. 버핏 형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 나왔어요. 입니다. 자, 점점 중국을 향한 말이 아주 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통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중국한테 맨날 우리나라가 약간 수그리는 자세로 나가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말을 하거나 행정관료가 저렇게 말을 했다가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그렇죠? 우리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화장품이고 면세점이고 지금 몇 년째 게임도 그렇고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학령을 막 해제를 안 해주고 막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류의 욕을 한다? 그럼 우린 영원히 중국과 교육 못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벤츠가 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촌놈들이라는 표현을 써버렸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 촌놈들에게서 돈을 빌려 그 촌놈들이 만드는 물건을 산다. 근데 지금 이 무역 적자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경제 번영의 공식도 아니고 저렴한 물가를 위한 공식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걸 비판하면서 중국 촌놈들이라는 단어를 완전 비하하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지금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벤츠 부통령이죠. 벤츠 부통령의 개인적인 일탈일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 관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친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그루들까지 다 합세를 하고 있죠. 자, 이 스크럽 데디라고 아시나요? 이거 주부님들 많이 쓰시는데. 이 스마일 퍼프로 대박 났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컵밥도 출연했었어요. 컵밥도. 여기서 잘 홍보하면 여기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사업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인생 바닥이어도 여기 나가서 잘 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게 웃는 모습만은 아니고 요 사이로 수저를 넣는 그 기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뜬 거예요, 이게. 그 입이랑 눈구멍으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넣었다 빼면 거기서 씻겨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거기에 이제 패널로 나오는 4대 천왕이 있죠. 그중에 가장 독설가, 이 케빈 오리얼이. 지금 이거 아직도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10여 년 연속 장수 프로그램인데 이 지금 케빈 오리얼이가 한마디를 또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또 했을까? 벤츠 부통령 못지않은 얘기입니다. CNN에 나와가지고 자, 무슨 말을 했냐?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관세 125%. 근데 125% 아니죠. 지금 계산 잘못됐죠. 125% 아니고 145%예요. 125에다가 그 나머지를 더하는 걸 빼먹었어요. 또 우리나라 한 것처럼 우리나라한테 26%라고 했다가 처음에 25%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보다 1% 낮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다시 26%라고 했죠. 그다음 26%라고 하니까 왜 1% 올려냐고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또 25%라고 했죠. 계속 번복하죠. 자, 지금 이것도 125% 중국 그게 아니라 145%였어요. 중국은. 자, 근데 케빈 오리얼이는 400%의 테리프스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위드 더 차이니스 뭐 하드볼 플레잉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벽까지 머리를 갖다 밀어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중국인들 머리를 벽까지 밀어서 갖다 붙여가지고 질식사 시켜야 된다고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CNN에 나와가지고. 이 케빈 오리얼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4명이 나와가지고 패널이 지원할 사람 뽑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경제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 구독자가 엄청 많은 이 사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나마 이 재무부 장관은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워낙에 상무부 장관하고 트럼프하고 벤스하고 다 너무 세잖아요. 머스크도 그렇고. 근데 이분은 좀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럽다고 해서 단어가 부드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꾸린 이 행정부의 어떤 관료,
같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옆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같이 서 있었죠. 이분이 좀 이 뉘앙스 자체가 말투가 약해요. 그래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그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자분들 제가 잠깐 할 말이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효과를 보라고.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 지지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자꾸 뭐 트럼프가 탄핵될 것만 갖고 전국이 시위로 물든 것만 갖고 주식시장 폭락에 다들 뭐 실망한 것만 갖고 자꾸 그런 한쪽 방향만 계속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자, 저기 팩트를 보라. 여러분들도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관세 이렇게 185개국 부과했을 때 다 중국에 붙을 줄 알았죠? 기자님들. 자, 보세요. 어디 붙었나. 지금 75개국이 우리나라한테 협상하자고 하고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붙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믿으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185개국이 만약에 다 등을 져가지고 중국 편에 붙어버리면 트럼프랑 미국은 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막말을 하더라도 막말이 근거가 있고 진행 상황이 진행이 돼야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85개국이 다 등을 돌려버리면은 트럼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도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75개국이 협상을 한다는 건 지금 사실이고 와서 협상을 해달라고 하고 지금 뭐 중국에 붙진 않잖아요. 아무리 좀 무시당하고 조금 얄밉고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에 붙진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왜 중국이 결국 타겟이 됐느냐. 중국의 대무역 적자가 제일 심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소식은 잘 안 나오죠.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자 어떤 지지하는 그 언론의 인터뷰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아 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론 노출도가 한쪽으로 또 편향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미국을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보다는. 자, 어쨌든 근데 중국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은 뭐 한다고 했어요? 디즈니랑 넷플릭스 뭐 그 프로그램 받아들이는 걸 더 줄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상품하고 서비스가 나뉘어 있는 거라고. 서비스는 미국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중국 뭐 옛날에 중국 무슨 뭐 서육이나 이런 거 중국 프로그램 좋아하는 사람들 매니아층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케이블 채널이나 IPTV에서 그것만 보시는 매니아가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있긴 있죠. 포청천 이런 거 보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디즈니 어벤져스 보고 인어공주는 그렇지만 다 그런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컨텐츠를. 톰 크루즈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는 다 장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상품마저 미국이 다 뺏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품에서는 서로 이제 관세를 막 부딪히니까 서비스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디즈니, 넷플릭스 정부에서 뺀다고 해서 디즈니, 넷플릭스 중국 국민들이 그거 안 볼까요? 지금 우리 폭삭 속았수다 지금 보려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에서는 대적을 못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상품 부분이죠. 어쩔 수가 없죠. 인건비가 저희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대무역 적자가 EU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 타겟은 저 중국이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양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뭐 기자가 아니 이거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뭐 도대체 며칠 전에 생각하신 겁니까? 트럼프가 며칠 동안 생각한 거라고 했어요. 뭐 그날 자기가 즉흥적으로 그날 아침에 생각을 해갖고 갑자기 90일 연기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빌 에크먼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가짜뉴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빌 에크먼이 미리 올렸던 게 진짜 뭔가 정보통에 의해서 그걸 받았던 거예요. 90일 연기라는 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빌 에크먼이 올린 그 얘기가. 그렇죠? 첫날엔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에 진짜로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확히 말은 안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을 했다고 하니 그 말을 믿는다면 미리 그게 생 거예요. 빌 에크먼한테. 어떤 라인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중국 무역 적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18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가 회수를 하고 중국만 쏙 남겨놓은 거죠. 지금. 만약에 그게 다 의도된 거라면 원래부터 중국이 타겟이었고 중국을 완전히 돋보이게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185개국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진짜 185개국에 다 부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액션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토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올렸죠. 정말 멋진 날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또 올랐거든요. 주식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인생의 스냅샷이다.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을 기자가 질문하니 트럼프도 이거를 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이 폭등하니까 바로 올린 거예요. 멋진 날이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3,000포인트 올랐다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봐요. 이거 사상 최고치 아닌가요? 자, 뒤에 딱 있고 제일 웃는 러튼이 상무장관. 그렇죠? 이분은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 자세부터 차이 나잖아요.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 훨씬 더 세요. 그렇죠?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션이나 이게 그렇죠? 잇몸을 드러내고 웃잖아요. 이분은 신사같이 웃고. 어쨌든 다 웃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댓글에는 막 뭐 나 아직도 피해가 많은데 뭐 이러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행정서명에 서명을 또 했죠. 행정서명에 서명한 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도 오늘 우리나라 조선주에 또 기대가 되죠. 지금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이 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계 상업용 선박의 1% 미만만 건조하고 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동맹국을 이용해서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혜택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재미는 아닌데 바이든 때 이 무슨 환경 뭐 보호를 한답시고 수압을 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못 참거든요, 이거. 샤워기 수압 너무 중요해요. 안 시원하거든요, 머리 감을 때. 트럼프가 자기 머리 감을 때 15분이 걸린답니다. 수압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수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서명에 서명을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 우리가 지표 발표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이게 트럼프가 직접 쓰는지 누가 써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올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하드 데이터잖아요. 이거 민심을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거 보면은 뭔지 특징 나오죠. 22만 8천 건 비농업 취업자 수 올렸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락한 거 올렸죠.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하드 데이터만 올리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랑하려고 잘 되고 있다고. 자, 이거는 트럼프가 이거까지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트루스 소셜에 자기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 2021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폭등했다가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자기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까지 올린다면 트럼프는 이게 그 편집 능력까지 대단한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코어 인플레이션 2.8이고요. 그다음에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2.4입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더 떨어졌다는 거죠. 확 떨어졌고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이거 보세요. 관세 올린다고 물가가 오른다고요? 물론 관세가 이쪽으로 아직 전가가 안 됐지만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야, 파월 뭐 합니까? 빨리 금리나 하세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죠. 백악관 홈페이지 이것까지 하면 안 되겠죠. 자, 다 끌어왔어요. 싹 다 끌어왔어요. 뭐 자기의 뭐 친 트럼프고 무슨 친 민주당이고 싹 다 유리한 건 다 끌어왔습니다. CNBC, AP, 파이낸셜 타임즈 죄다 끌어와서 이거 다 붙인 다음에 자기한테 좋은 말 한 거를 다 깔아놨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어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3월 물가가 0.1% 하락해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이것 때문에 각 통신사에서 나온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예, 다 보세요.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 인플레이션 하락해서 좋다는 얘기를 싹 다 긁고 왔습니다. 자, 해당 어떤 예를 들어 낸시 펠로시나 민주당 의원이 옛날에 관세 주장했다가 지금 입국닷이죠. 입국닷 하고 있거나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 자꾸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 기사를 발표한다고 질문도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언론사에서도 인플레이션 하락, 이거는 사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팩트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팩트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성향이 민주당이라고 해도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2.8, 2.4가 나왔는데 그거를 2.7, 2.더 높게 3.3, 3.5로 조작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사를. 그 2.8이 나왔다, 하락을 했다, 몇 년 만에 최저치다, 그걸 싹 다 긁은 겁니다. 그 뒤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있겠죠. 이건 아직 민주당 성향의 거기서는 관세가 아직 전가가 안 돼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일단은 인플레이션 하락했다는 팩트 쓴 기사 다 끌어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델타 항공이 장전에 있었고요. 장후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지금 멕시코랑 관세 전쟁에도 얽혀 있고 아이템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최근에 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여기서 샀습니다. 자, 물론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타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워렌 버핏한테 하는 건 좀 그런데 자, 우연찮게도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살 때만 해도 멕시코랑 어떤 관세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부분 이 멕시코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맥주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못하는 모습인데 요때 샀는데 되게 우연찮게도 워렌 버핏만 그때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워렌 버핏을 포함하여 지금 6명 정도가 동시에 지금 샀거든요. 동시에 6명이 1.6 빌리언을 샀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1빌리언 대부분을 샀는데 그쵸? 우연치고는 좀 신기하죠? 저 동시에 여러 그루들이 저렇게 펀드들이 샀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요 맥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10% 보통 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90일 연기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만 145% 던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옷부터 바지까지 싹 다 뺏어간 다음에 반지 하나 딱 돌려주면은 어떤다고 했죠? 아니 다 돌려주고 반지 하나만 가져가면은 반지 하나 가져간지 모른다고 했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맥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맥주 시장의 캔 맥주 점유율이 64.1이래요. 미국에서 캔 맥주 병 말고 캔이 64.1인데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여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캔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멕시코랑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술에는 술 관세 포함해서 알루미늄 관세까지 지금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컨스텔레이션 브레즈가 절에서 떨어진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2025년 4분기 실적인데 2.31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392 밀리언 달러에서 375.3 밀리언 달러. 이건 내 순손실이 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EPS가 2.14였는데 EPS가 LPS 로스로 바뀌었네요. 2.09.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 순이익단에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요게 결국 중요했던 것이죠. 어드저스트 EPS. 일회성 비용을 날려주자 플러스 14%로 2.63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중요한 거죠. 이걸 안 봐버리면 지금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순이익단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란 게 여기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2.09인데 플러스 2.63이잖아요. 지금 조정해주니까. 자, 그리고 맥주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80%가 맥주고요. 그다음에 와인 그리고 스피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몬델로라던가 코로나를 갖고 있는 지금 그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루미늄 관세에다가 술 관세 때문에 멕시코에서 장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걸 보고 빵 터졌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뜨는 에크 경제 뉴스 채널이죠. 엄청나게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경제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건데 자, 지금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 나이키의 공장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빌 에크먼이 나이키를 그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자기 포트에 올렸는데 왜 급락하고 있어요? 나이키 공장이 다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데 있으니까 지금 관세 폭탄을 맞게 생겼으니 아이폰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키가 이쪽으로 올 때 아이폰도 미국 거지만 다 대만 폭스콘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제조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300만 원 된다. 나이키 신발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으로 만약에 공장을 옮겨버리면 더 비싸진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걸 올린 겁니다. 트럼프, 머스크, 벤스가 나이키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걸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 공장이 미국에 와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런 모습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정말 저런 것이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네 공장에서 벌어가지고 디즈니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도 미국으로 와서 미국 노동자들이 나이키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보고 이런 그냥 세상을 상품 서비스를 다 장악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트럼프 왈
벤스 머스크, 나이키 공장에서 나랑 같이 일해볼 텐가? 네, 코스피 지수가 무려 5년 만에 6%대 지수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풋 덕분에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 수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이날 증시에서 상승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6.6% 반등에 성공하면서 2,445선을 한 번에 탈환했고요. 코스닥도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68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도 긍정적이었죠.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드디어 다시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27원 정도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완벽했던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주들도 엄청난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등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에 직행했던 종목들은 다만 여전히 정치 테마주 안에 종목들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과 업황들이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유독 오름폭이 컸던 업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탄소 포집이나 창투사는 사실 어제도 정책에 좀 집중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트럼프발 상호관세 유예 소식으로 그 전날에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자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려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도 11%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전에 보였었던 낙폭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책적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이 여야가 모두 공동적으로 가져가는 핵심 정책으로 부상이 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세 종목이나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에어레인이나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책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도 이날 증시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부펀드와 관련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는데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국부펀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들의 반짝 상승이 나왔고요. 간략하게 해당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50조 원 규모로 민주당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천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라던가 청정 에너지, 지역 개발 등의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그 주요 골자고요. 관련해서는 창투사 관련주들이 어제도 상한가 될 거 안착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해볼 부분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있겠습니다. 어제 AI 관련주들도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제 시간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던 만큼 오늘 장중에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국내 증시 연결을 시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좀 4가지 섹터로 나눠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관세 쪽에 대한 이슈들 챙겨봐야겠죠. 지금 대중관세가 어제까지는 125%로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상 펜타닐로 이미 중국이 미리 20% 관세를 받았던 게 이 125%에 포함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20% 더 추가해서 145%다라고 간밤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백악관 쪽에
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제안하고 있고 조만간 추가 조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들인지 그 국가 이름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10개 이상 국가에서 지금 미국과 함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중국만 유예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유럽 쪽에서는 원래 이 25%의 철강 관세를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내놓았다가 결국 90일 동일하게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간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어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긴장감은 계속해서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도 다시 한번 중국을 언급하면서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협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 보셔야겠죠. 어제 TSMC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오는 17일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이 42%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매출 올해 2배 이상 전망을 내놓은 만큼 세부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SK 최태훈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를 만나고 있죠. 어제 추가적으로 저녁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은 TSMC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는 다음 주에 TSMC 25가 진행이 됩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HBM4와 관련된 기술들 추가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TSMC 실적과 연결시켜서 SK하이닉스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간밤 전해진 나름의 호재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과 유럽이 서로 이 전기차 고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중국한테 최대 45%의 이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폐기 협상을 이어가지만 중요한 건 미국을 의식해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 전기차에게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 쪽의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도 조선과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선박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국가로는 당연히 한국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재건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PI 간밤 발표된 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조금 하향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로 뉴욕 증시 간밤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어제 상승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오늘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큰 폭의 폭등세가 하루를 가지 못하고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관세 전쟁, 무역 분쟁의 우려가 고개를 들었던 탓입니다. S&P 3% 넘는 하락, 나스닥도 4%의 급락, 다우도 2.5% 빠지면서 39,000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125%가 아니라 145%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2월에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서 10+10으로 20%의 관세를 매긴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펜타닐 관세 비율이 추가되면서 대중국 관세는 145% 초고율 관세가 됐다는 점 백악관에서 여러 보도 채널에 직접 확인을 해줬고
그 가운데 또 트럼프는 시진핑과 협상을 여전히 원한다면서 완화적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중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협상 결과가 좋을 거다라는 예측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그러나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고율 관세 매기면서 고립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기가 이 때문에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촉발되는 모습이었고요. 제니 델런 전 재무부 장관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자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행보에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에는 아직 합격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비판했죠. 반면에 이날 경제지표, 물가지표는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CPI가 3월 2.4% 상승에 그친 건데요. 이전 수치인 2.8%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 예상치인 2.5%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원 CPI도 좋게 나왔는데요. 지난 3월 2.8% 상승한 걸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3.1% 그리고 이전치인 3%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근원 CPI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다소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3월까지의 CPI이고 대부분의 상호 업종별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마지막 지표라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CPI 물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22만 3천 건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WTI 볼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배럴당 60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100까지 후퇴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 100.76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유로화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작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자산, 달러를 비롯한 미국 자산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미국 국채를 대신해서 유럽의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도 수요가 몰렸다는 점, 또 달러가 아닌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시장에서 공포심 그리고 변동성은 다시 높게 나타납니다. 빅스 지수가 21% 급등하면서 40.72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보죠. 폭등이 하루를 넘기지 못한 증시 M7 비테크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초록불을 켜준 섹터는 헬스케어 일부 종목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필수 소비재도 초록불이 나왔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섹터 상승률도 집계가 되면서 11개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5% 빠졌고요. 메타가 6.7% 급락, 알파벳도 3.6% 빨간불 켰고 애플도 4%로 190달러 선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5%, 브로드컴 7% 빠지면서 이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10%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 나왔어요. 네, 계속해서 종목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7% 하락했는데요. UBS와 미주호증권 같은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안에 더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 3월 판매량은 170%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신형 모델 Y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6% 하락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반도체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반도체의 미시 거시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기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인 실적도 걱정 없어 보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인 162달러 유지했고요. 또 아웃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의견도 유지합니다.
아마존 5% 하락했습니다. 제시 CEO가 관세로 인해서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제3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아마존의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재기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직후에 중국에서의 직수입 주문을 대량 취소하는 사태가 나왔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보죠. 카맥스 중고차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가이던스도 향후 제시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촉발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날 17% 빠졌습니다. 관세 부과가 국가별로는 90일 딜레이 됐지만 여전히 업종별 관세는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고율 관세 부과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내 제조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어닝콜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할리데이비슨입니다. 이사회 임원인 제러드 이사가 사임하면서 현재의 경영진 그리고 회사 상황에 매우 높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두 자릿수 빠지며 12% 마이너스 종가 기록합니다. GM이 4.39% 빠졌는데요. GM뿐 아니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특히 12% 급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하향과 함께 투자 등급도 하향 조정했고요. 또 포드 같은 경우에도 투자 등급 하향 조정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마찬가지 경쟁과 관세 심화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레이드 하향 조정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체크해보죠. 퀀텀입니다. UBS 증권사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 낮췄고요. 생산과 공급망 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가 8% 하락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0일선을 하회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프리 11%가량 하락합니다. 프라다에서 카프리의 명품 브랜드였던 베르사체를 13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락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보죠. 이마트 삼형제. 이마트 삼형제라 함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편의점 브랜드죠.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대형 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이렇게 세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 이마트 삼형제의 물류와 매입을 통합을 해서 이커머스 공습의 반격을 본격화하겠다. 여기서 제목에 나온 이커머스는 쿠팡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좀 풀어보면 이게 이제 일면 세컨드 탑 기사입니다. 이미 매입은 통합을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물류 통합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과 물류,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과 그다음 이거를 뿌리는 것과 각 지역에 뿌리는 것과 이제 매장들이죠. 이거를 한 군데, 이 세 군데 거를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앞서서 여기 제목에는 없습니다만 배송,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매체든 온라인 매체든 배송은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 배송 서비스는 이미 CJ 대한통운에게 아웃소싱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제 이마트 즉 정영진 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혁신 작업,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큰 그림이 다 나온 거죠. 물건을 전체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역에 뿌리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가는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마트 삼형제의 소비자들이 주문을 한 제품들 또는 소비자들이 산 제품들을 이제 또 뭐 소비자단한테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 배송까지의 이 과정 모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 사업 부문을 통합을 해서 하겠다. 이게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심플합니다. 비용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비용을 줄여서 그거를 결국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만족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커머스에 대해서의 어떤 반격은 오프라인 쪽에서의 만족도 상향과 함께 또 이 배송을 소비자들이 워낙에 좀 만족스럽게 쿠팡의 성공 포인트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마트의 핵심 강점은 경쟁력은 오프라인에 있었는데 그 오프라인을 한동안 잊고 있었죠. 이커머스가 갑자기 커지니까 서둘러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다가 돈만 날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마트 쪽에서 인수했던 온라인 이커머스 쪽들 좀 실적이 부진하니까요. 별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오프라인 쪽에서 일단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경쟁력이라는 건 물건값을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 같은 즉 온라인 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그걸 잘하는 데와 손을 잡아서 이제 소위 쿠팡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하는 이제 MBA 같은 이런 데서 케이스 스터디가 될 만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도 힘든데 오프라인 쪽에서도 같이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영준 회장으로서는 승부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틀 만에 33조 돈 보따리 트럼프에 맞설 중 국가팀 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국가팀이라는 건 중국의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들, 그다음에 국영회사 이런 데들을 얘기합니다. 자, 떴다라는 게 이제 뭘 떴다라는 거냐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가들도 계속 많이 떨어졌거든요. 급하게 떨어졌죠. 다른 데 다 떨어지는데 뭐 중국이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에 뭔가 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장 안 좋을 때 연기금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의 여러 그런 말씀드린 이런 퍼블릭이 들어가는 그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 국영회사 이런 데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요. 중국의 국펀드인 중앙후이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인 청통홀딩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다 좀 못 외웁니다. 그다음에 리폼홀딩스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단위로 조 단위의 이래 자사주 매입 계획들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노팩, 차이나모바일, 마오따이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국영회사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국영기업이라든가 민간 대기업 100여 곳도 자사주 매에 적극 좀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경기 부양책 내놔도 여전히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인들의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분야가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잔잔해진 관세 폭풍 더 반짝이는 실적주. 이게 사실 오늘 아침 새벽 상황을 보면 이제 관세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죠. 올해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체크를 한 게 163곳인데 그중에서 63곳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집계가 됐고요.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하나오션, 한화, APR 이렇게 5개 회사가 대표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38%나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됐죠. 좀 2차 전지 소재주인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소재 대표적인 소재죠. 이 양극재 출하량이 2자릿수가 증가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이 2차 전지 배터리 만들 때 흑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 천연 흑연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이 LG 화학도 이
중국 이구안신 정책 때문에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자세히 보시면 각 기업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출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환율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환율이 지금 뭐 1,450원대 떨어져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1,450원대, 그러니까 1,400원대 중후에서 1,500원 사이의 환율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오늘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걸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은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수출주 그래서 기대가 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KLX 기계장비 쪽은 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KLX 필수 소비재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제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필수 소비재가 많은 필수 소비재인데 이 사실 국내 소비재 같은 경우 뭐 농심, 삼양식품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필수 소비재 회사들이 맞긴 한데 요즘에 이 회사들은 사실은 내수주라기보다는 수출주에 가까울 정도로 전환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고환율 상황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인 음식료,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 조선주, 뭐 방산주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팬들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뉴욕 시장을 떨어뜨렸던 역시 가장 큰 이유도 중국에 대해서 125%가 아니라 145% 관세율이 좀 부과가 되는 걸로 10일부터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또 시장 영향을 좀 미친 거죠. 이제 미국의 관세 이 어떤 정책은 타겟이 확실해졌습니다. 뭐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명확하겠다, 전선이 명확하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국 이제 2018년도죠. 이제 트럼프 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양자 이 대결 이렇게 이제 좁혀졌다 다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하는 바도 있고요. 근데 그때와 관세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그때와는 또 더 다를 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그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뭐 새벽에 나온 얘기부터 좀 하면 펜타닐 얘기를 하면서 20%를 또 추가해서 145%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10일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미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건값 쉽게 생각하면 어제 100원이었던 게 이제 150% 가까이 오르는 거니까 이제 250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는 아직 요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어떤 피드백이 나온 건 없더라고요. 예상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뭐 트럼프의 지금 관세는 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면은 이건 뭐 즉흥 관세지 잘 계산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게 125가 아니라 145다. 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명확하지 않 왔다 갔다 그래서 한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산수를 잘 못하는 백악관 직원 그리고 이게 USTR하고 백악관하고 미국 상무부가 서로 소통도 안 하고서 이제 숫자를 발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큰 관세율 표 갖고 와서 상호 관세 발표할 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나온 관세율 표하고 보도자료에 낸 거다 숫자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도 25%, 26%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백악관에 대고 뽑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을 잡기 위한 전략이 바로 관세 정책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들러리로 세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이게 뭐가 확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공명심 이런 것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뻥을 많이 이제 썼고 그래서 뭐 관세율은 제가 볼 때는 125든 145든 85든 이거 50% 넘어가면 수출 품목의 순이익률이 뭐 10% 넘는 게 거의 없을 건데 이건 뭐 수출 중단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해봤자 뭐 이문이 안 남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의 숫자는 그냥 저것은 기싸움이지 의미 없는 숫자다. 어떻게 보면 좀 소장님이 요 말씀이 딱 한마디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싸움이다.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145%나 뭐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보복 관세한다고 200% 넘을 수도 있고 근데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싸움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누가 이길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한 걸 보면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듣더라도 중국은 되게 차분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막 이렇게 나대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백악관과 USTR과 상무부가 서로 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백전 백문에 준비를 하면 이렇게 항상 이긴다는 그런 이제 손자병법의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이 이 판에서 오히려 승기를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뭐 무역 전쟁은 이건 상대를 100명 죽이려면 나도 7, 80명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 미중이 거죠. 이미 너무 경제적으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그래서 145% 보복관세 때리면 아마도 이제 당장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3.2배, 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2배이기 때문에 타격이 커요. 네. 근데 만약에 올마트의 재고가 다 동의나는 한 달 뒤, 석 달 뒤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뭐 중국 잡기 전에 미국의 소비자를 먼저 잡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그런 있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뭐 완전한 승리라는 건 없는 서로가 이제 상처만 크게 남는 전쟁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역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지 이걸로 중국을 자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45% 나온 이걸로서 이제 관세 정쟁 끝이고 네. 다음 전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졸아서 돈 털어가는 것이 이제 뭐 미국의 진짜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뭐 누가 이겼냐 하는 것은 먼저 울면 지는 거고 그렇죠. 먼저 이제 화내면 지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미중은 누가 먼저 전화하냐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외신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톤 다운되는 듯한 느낌도 뭐 그렇죠. 들어요. 근데 이제 전화는 안 하죠. 그렇죠. 전화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이 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미 그것보다가는 아마도 물밑에서는 새로운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철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철회하면은 이제 받아줄 수 있냐.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한테 이제 뭘 요구할래. 그것에 이제 협상의 어떤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중국은 왜 그러면 이제 바로 반전의 카드를 안 쓰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4%를 때리든 120%를 때리든 어차피 이건 무역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입 다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오늘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51%를 더 때렸으면 우리도 지금 104%에서 25% 더 때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140%를 맞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그것도 넥스트 역시 약간 블러핑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지는 아마도 이제 금융전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이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안을 보면 결국은 작년에 중국이 미국한테 한 2,900, 한 3,000억 불 정도 무역 수지 흑자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40%, 145% 맞으면 수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역수 적자가 0이 되죠. 네. 근데 중국은 그러면 3천억 불 작년에 흑자난 것만큼 더 사줄게. 뭔가를 사주면 된다. 그렇죠. 그게 2020년도였나요? 그렇죠. 그때 합의할 때가 고내용이 2,000억 달러. 2021년에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써가지고 3천억 쓰면은 트럼프는 면이 생기고 네. 중국은 어차피 수출 안 될 거를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대신 이제 중국이 지금 필요한 게 에너지하고 이제 곡물, 그렇죠. 농업품인데 일단 그거 그런 중국에서 거죠. 사면 되죠. 예, 뭐 그럼- 미국이 팔 게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되면 보면. 중국은 크게 손해 보는 것이었고 트럼프는 이제 면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정치꾼 뭐 시진핑, 장사꾼 트럼프가 이게 꾼들의 전쟁의 끝은 항상 막판 대타협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뭐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양자 간에 잘 됐을 때 얘기고, 그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금융 전쟁이 2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 미중 간의 이 상황이 이제 이 힘겨루기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금융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금융 전쟁이 되는 거야라고 보면 됩니까? 그 지금 트럼프는 뭐 무역 흑자가 얼마나 하냐 그거는 이제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주가가 12% 폭락하면 바로 이제 전략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 가장 아픈 부분 바로 주식 시장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공격을 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카드가 바로 애플, 테슬라, 월마트 세 개사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도 4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월마트는 6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당장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시장이 다 이제 엉망이 되는데 뭐 우리만 해도 삼성전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가 바로 애플이죠. 시가총액 1등, 세계 시총 1등인데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 95%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나스닥 어떻게 될 거냐. 이미 우리가 한번 맛을 본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한 적이 없죠. 예.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그러는 순간에 이제 나스닥은 완전히 다른 박살이 날 수 있는 거기다 거다. 플러스해서 네. 테슬라도 제재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시장이 주는 충격은 무지 크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런 카드를 이제 뭐 미국이 더 세게 나오면 쓸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네. 이제 미국 정부가 과연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건 행정명령 할 수 있지만 주가를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건 트럼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가 저는 금융전쟁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미국의 10년물이 이렇게까지 등락을 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뭐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기억이 이번에는 뭐 확실하게 목도를 했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 일각에는 그 이면에 중국이 이제 국채를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미국의 국채를 좀 판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번에 국채금리 폭등은 그건 수급상에서 이제 손절매를 한 것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지 중국이 팔아서 그랬다 그런 증거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말씀하신 한 7,600억 정도가 세계에서 한 두 번, 세 번째로 높기는 한데 네. 중국이 가진 그 국채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의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국채가 대략 8조 얼마 정도 되는데 중국이 7조 6천억 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홀랑 다 판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사실은 크지가 않고 네. 또 이제 그렇게 파는 거 좋은데 그럼 가격이 폭락하면은 미국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럼 중국이 자기가 보유한 7,600원 어떻게 되냐. 같이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찻잔 속의 태풍 또는 이제 한강에 돌덩이 하나 던지는 정도의 이펙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그걸 쓸 수 있다는 카드로 월스트리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카드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딱 좋은 거군요. 그래서 뭐 패라는 거 갖고 있을 때 패지 까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그 패를 빨리 깔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그 국채를 팔았지 예. 이게 더 증가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얼마를 조금 더 판다고 한들 그게 그 추세에서 뭐 절반을 팔았다 이런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왠지
이 힘겨루기에는 특히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왠지 우위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 그런 일테면 이제 근거들인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결국은 이제 두 이제 우두머리들이 타협 쪽으로 갈 거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특히 금융정책으로 가서 양쪽 둘 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득들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다고 그러면 두 나라가 타협을 한다라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심지어 조선도 그렇고 뭐 웬만한 우리 쪽의 주력 산업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게 계속 좀 밑에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반사이익을 얻는다라는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 미중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 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중 전쟁의 닭이 될 수 있는 이제 서로가 때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스탠스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저거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도 뭐 무관세로 FTA를 해가지고 관세 안 내다가 지금 20몇% 내게 되잖아요. 일단은 뭐 10%를 일단 뭐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일단 10%고요. 그래서 이게 없던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그렇죠. 나오면 이제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미중의 전쟁이 이게 자원 전쟁으로 가면 한국이 아주 치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하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질 3명의 세계 기업이 있지만 그 플러스에서 히토리 금속을 전 세계의 뭐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재를 하는데 미국을 바로 때리기 어려우면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걸 한국에 안 팔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결국 한국에서 만든 게 미국으로 갈 게 빤하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신기술, 신제품은 미국에서 나왔지만 배터리는 미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음극재 같은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미중의 전쟁에서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중국이 통제를 했을 때 거기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흑자가 제일 크지만 그 무역 흑자가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만 놓고 보더라도 그 밸류체인상 일단 광물부터 시작해서 최종 이제 소비 배터리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와서 만들어서 그거는 참 잘하는데 결국은 항상 기승전 원재료 같아요. 이게 비단 뭐 배터리 쪽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참 우리로서는 지금 예.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중동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우리 석유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한국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원자재를 조달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식을 중동에서 우리가 석유 수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뭐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좀 이게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좀 저도 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1기 때 2019년도에 그때 이제 관세를 25% 적용할 때인데 그때 대중 수출이 우리가 1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세율이 물론 앞서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145%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50% 이상 확 됐으니까 50%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미국 수출을 거의 뭐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50%만 놓고 보더라도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관세율이 2배가 넘는다는 걸 말해요. 그 당시에 16%가 우리가 중국 수출이 줄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길어진다고 그랬을 경우 우리 수출은 그냥 단순하게는 32%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뭐 미국한테서 받는 게 25%에서 145%면 저 대미 수출이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과거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아, 우리도 참 줄었군요, 그렇죠. 비중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수출의 양이 줄었냐 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역 수지 흑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23년 4년 2년 연속으로 중국한테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뭐 수출이 얼마나 줄었냐 늘었냐 그게 아니라 무역 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냐 하는 거 요거에 포커스하는 게 맞고 예.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우리가 그 중국으로 수출했는 게 1,621억 불인데 네. 2019년에 1,362억 불로 259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게 16% 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나 뭐 경쟁력 약화 때문에 2024년에 우리가 중국에 1,558억 수출한 게 최근 4년 중에 가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1,380억을 해가지고 이미 228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고 있다는 얘기다. 2019년에 줄었던 것만큼의 거의 그 정도 금액이 이미 최근 2년간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 새로운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한테 타격은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16%가 아니라 30몇% 준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는 어마운트보다가는 이제 수익성이 있는 수출을 얼마를 하냐. 뭐 수출이 20% 는들 무역수지 적자가 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영향은 과거와 같은 정도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충격은 있지만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우리 수출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그 충격은 뭐 그렇게 클 수는 없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저렇게 규제가 세게 들어갔을 때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터진 것을 미국에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미국 쪽에서 더 늘릴 수 있다. 뭐 사실 그게 일종의 반사이익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같은 경우만 예로 놓고 본다 그러면 반도체 사실은 주요 그 소재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많고 하니까 웨이퍼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오래될수록 결코 우리한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원자재 사다가 뭐 미국에다 파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뭐 당연히 네거티브하죠. 네거티브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은 결국은 원자재를 말씀하신 것처럼 제3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돈 들여서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수준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택도 없죠. 네. 뭐 중요한 소재들의 뭐 80~90%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뭐 숙제고 뭐 어차피 가공 무역을 하는 나라의 숙명이죠.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좀 환율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떨어졌어도 이 정도고요. 얼마 전에 불과 2, 3일 전에는 뭐 1,500원 다 갈 정도로 급등을 했었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안화가 지난번에 달러당 7.2 위안이었나요? 그게 절하를 한 거였죠. 6.2에서 7.2로 절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뭐 위안화 절하 때문에 우리도 환율이 그러면 확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의 영향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확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의 절하는 이것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돈 빼가는 것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중국의 환율이 저게 뭐 7.0에서 7.02 뭐 이 정도예요.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펙트보다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내재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환율은 가는 걸 봐야 되고 예. 과거처럼 중국의 환율하고 우리 환율이 같이 연동돼서 동시에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미 그 구조는 이미 깨졌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 간의 무역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등등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저도 납득이 되는데 그럼 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정말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국내 주력 산업들의 원자재가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1몇 %인데 세계 평균이 3%예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3% 밑으로 가는 나라에 돈을 빼서 3% 세계 평균 이상으로 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그게 기본의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꾸 밸류업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밸류업이랑 우리는 그로스업을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하면 외국인은 계속 판다. 이건 뭐 기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또 빠른 펀더멘털 측면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구독할 수 없는 가능성, 그래서 양박으로 다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뭐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파는 것은 이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좀 저와 같이 좀 소장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인 매도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특히 이제 작년 이제 가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장님 말씀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출 구조, 구조의 어떤 좀 취약성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좀 보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구나라는 좀 이해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장님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또 뉴욕 시장 또 많이 떨어졌죠. 뭐 한 8%, 9% 오르니까요. 2, 3% 떨어지는 거는 이걸 급락이라고 해도 사실 아침에 저 헤드라인 뽑을 때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사람이.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또 투자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